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오전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중부와 호남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영남 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1.8도입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년 9개월 만에 대구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첫 비행기는 거의 만석으로 출발했는데요. 김해공항보다 티켓 가격이 20% 정도 저렴해서 가족 단위부터 단체 여행객까지 대구공항이 아주 오랜만에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을 보면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기 35% 정도, 92만 3천여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해요. 요즘 대형 여행사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대구 도쿄 간 노선이 다시 열리고 또 다음 주 25일에 오사카 노선도 재개하면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한 달 전 대만도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국경을 전면 개방했죠. 대구 타이페이 노선은 12월쯤 열릴 거라는 또 기대감도 큽니다. 이렇게 대구공항에 국제선이 열리면서 대구로 들어오는 여행객 수는 또 어느 정도 늘어날지도 관심사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빗장을 푸는 여행 규제와 하늘길을 보면 엔데믹으로 가는 발걸음 더 빨라지는 거다 싶게 보이네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1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고 흐린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국 북부 지방에 위치한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어제보다 기온이 4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봉화 2도, 청송 3도, 안동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봉화 12도, 청송 14도, 안동 13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더 낮아져서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의성군이 복숭아와 자두, 포도, 매실에 대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의성군은 지난해 보험가입 농가 가운데 38%가 넘는 2,800여 농가가 145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국도비 외에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서 보험료의 농가 부담금을 10%로 줄였습니다. 가입 기간은 12월 2일까지며 가입 품목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 손해보험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가입은 지역 농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가을비가 지난 뒤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낮 최고 기온 영덕이 15도, 포항과 울진 16도, 경주는 17도에 머무르면서 춥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포항 촉발지진 발생 5년인데요. 오늘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2022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지열발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고요. 포항이 지진 위기를 극복하고 방제 선진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뿐 아니라 회복을 넘어 스마트 안전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포항 촉발지진은 최초로 주재
주장한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교수,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 검토 TF위원장인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추진위원장을 맡았고요. 포항지열발전 실증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신부 지열발전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지열발전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포항지진 국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포항이 지진 극복의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10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크루즈 여객선 2척만 정상 운항하고 다른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50%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 원, 기초의원 연 1,320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의회는 내년 의정활동비와 50% 인상된 월정수당을 합쳐 1,000만 원가량이 인상된 연간 4,141만 원이 지급됩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춘 월정수당 인상을 의결했는데요. 이 기간 군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큼 인상된 월정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에 공감한다면서도 인상폭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예, 봉화의 기적입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어떻게 잘 계십니까? 예, 퇴원을 하셨죠. 아, 그래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예, 구조된 박정화 반장의 아들 박근영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박정화 반장은 이른바 봉화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매몰사고 생활 광부고요. 박 씨가 이제 메시지에서 이제 어제 가족들 모두 모여서 이제 회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아버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면서 이제 따뜻한 배려에 감복을 했고 본인이 전북도 도민이지만 또 경북도 도민이 부럽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사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보람이 아주 크다면서 이 조만간 광부 가족분들을 경북으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고 수습에 경상북도가 아주 발빠르게 많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사가 사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제 가족들의 호소를 듣고서 이 사고 대응 현장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기도 했고요. 또 고립 광부를 구조할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관리감독 주체조 산업부에도 이 가족을 위해서 작업 추진 상황 정보를 최대한 자주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또 경북도가 이제 생존자 확인용 시추 작업에 뛰어들 국내 최고 전문가하고 또 관련 작업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구조에 나섰는데요. 이 당초 예상을 넘는 이 숙식비와 뭐 장비 대여비 같은 구조 비용을 이 모두 경북도가 지불을 했는데 이 광산 사고 구조 작업 때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는 광산 안전관리 강화 네.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맞습니다. 이런 일 안 나게. 맞습니다. 네. 이 생활 광부 박정아 씨가 지난 11일이었죠. 퇴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일하는 환경이 80년대 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실제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은 데는 실제와 맞지 않은 지하 갱도 도면 탓이 컸는데요. 네. 이게 20년 전에 작성된 도면을 토대로 시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가 계속 따랐습니다. 네. 매년 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이 광산 안전도에는 이 갱도 세부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네. 예, 이 광산 안전도가 이제 안전당국이 점검을 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그렇죠. 이 제도적 구멍이 발견된 거죠. 네. 또 광산에서 종종 발생하는 뭐 불법 광물 찌꺼기, 뭐 슬러지 처리 예. 작업 이런 것도 지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 작업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 아니면 뭐 작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고요. 또 부족한 행정력도 이 광산 안전의 위험 요소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매번 이런 사고 날 때마다 네. 이전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두 번 예.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더 이상 안 그러게 방법은 뭔지를 찾으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예, 개간 1년입니다. 어디 말씀하신 거예요? 예, 노사화합을 상징하는 대구 노사평화의 전당 얘긴데요. 네. 전당이 개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관람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폭은 여전히 더뎌서 이제 시민 홍보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노사 평화의 전당이 어디 있는지 1년이 무슨 네. 말인지 사실 모르는 네, 네,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노사평화의 전당은 지난해 11월이었죠.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전국 최초로 노사 상생 공간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구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당은 이 연 3회 열리는 기획 전시하고 상설 전시를 운영을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내부 상설 전시 공간에 올해 52주기 맞이하는 전태일 열사 이 별도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관람객은 좀 많이 늘었어요? 예, 이 느는 추세인데요. 이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난 5월을 기점으로 관람객이 좀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관람객은 1,291명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819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이 걸림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아직 관람객이 많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이 전당 인근 한 주민은 이 어떤 콘텐츠가 있고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이 투입된 돈을 봤을 때는 관람객 증가세가 느려서 실적이라 보기 힘들다 이렇게 아쉬워하기도 네. 했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개간 1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 다양한 홍보 전략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또 전태일 열사 네. 52주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지역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지난 12일 찾은 이 중구 남산동 전태일 옛집터에서는 이 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 열사의 52주기 추모식이 열렸는데요. 네. 이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이 개최한 이날 행사는 헌화 추도사 그리고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태한 전태일의 친구들이 이사는 이 여러 고증을 거쳐서 이제 전태일 옛집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20제곱미터 6평 남짓한 공간이라서 연내에 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환경교사입니다. 예, 환경교사. 네. 뭐 많이 부족하겠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현재가 이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환경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환경 수업을 맡는 등 이제 환경 교육이 굉장히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인데요.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대구 중학교 중에서 이 선택 과목으로 환경을 고른 학교는 2.4%에 그쳤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27.8%에 불과했고요. 경북 역시 이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36.2%만이 환경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선택 과목으로 도입된 건 언제였는데요? 한 30년 됐습니다. 이 1992년 6차 교육 과정이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국영수 같은 주요 교과목 위주로 수업 시수가 많이 배정이 되고 이 다양한 또 선택 과목 중에서도 환경은 비인기 과목이어서 이걸 선택한 학교가 그렇군요. 굉장히 적습니다. 네. 특히나 환경교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네. 이 한국환경교사 모임 조사를 보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중교 고교의 환경교사는 전국에 41명 뿐입니다. 전국에요? 네, 전국이에요. 예. 이 가운데 24분이 전교사고 나머지 17분은 기간제입니다. 또 네. 대구를 보면 현재 환경교사가 단 3분밖에 없고요. 경북에는 아예 환경교사가 없습니다. 예.
환경은 이미 우리가 얘기한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네. 학교에서 상황이 이렇다는 네.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교육이 뭐 전혀 되지 않고 있다를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환경 수업 시간을 또 자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공부하라고. 네, 그렇죠. 이 환경부가 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하겠다고 2017년부터 꿈꾸는 환경학교를 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환경 수업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에서도 꿈꾸는 환경학교로 선정된 학교 3곳 중 한 곳에서는 이 화학을 전공한 교사가 환경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교사 모임 측은 이 환경 과목은 좀 아무나 가르쳐도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서 지금 수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3의 경우에는 특히 자습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학교 자체적으로 또 교육부나 뭐 이렇게 네. 뭐 지자체나 정부나 다 같이 뭔가 좀 네.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와 학생에게 환경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얘긴데요. 네. 정교조 대구지부장 임성무 씨는 이 환경교육을 교육과정 총론에서 이 목표를 일단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교과에서 관련 단원이나 주제로 또 환경을 집어넣어서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이 교육부에서 이 기후 위기에 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환경 의무 시수도 또 늘리고 교육 여건을 갖추면 네. 자연스럽게 이 학교에서 이 환경 과목 선택률이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선순환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예. 키워드는요. 예,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네. 단어도 낯선데요. 네. 공공형 실내 놀이터. 네, 맞습니다. 네. 아직은 대구에 이런 놀이터가 없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대구 최초죠.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운영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대형 실내 놀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용역을 좀 추가를 하면서 7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어디예요? 예, 이게 서변동입니다. 북구인데요. 이 서변동 가압장에 설치될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이제 개소 시점이 내년 5월로 지금 미뤄졌고요. 이 북구청이 앞서 지난해 가압장 구조 진단을 거쳐서 건물 안정성은 확보를 했는데 올해 8월 구조 정밀 안전 진단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20년이 넘은 가압장 내부에다가 이 대형 놀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네. 조금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네. 판단입니다. 요즘 안전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예. 가압장이란 데가 이게 네. 막 수압을 막 높여가지고 네네. 고지대에다 수돗물 공급하는 그런 데 아니에요? 네, 그런 시설을 네, 가압장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서변동 가압장은 2009년부터 사용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변신을 시도를 하는 건데 네네. 이 북구청 관계자는 이 내부 기둥에 놀이시설물을 설치를 했을 때 이 하중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다면서 네. 빠르게 문 여는 것도 좋은데 이 어린이 시설 안전이 최우선이다 생각해서 추가 용역을 맡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안전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가압장 내에는 놀이시설물을 설치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게 용역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북구청이 약 15억 원을 들여서 다음 달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요. 내년부터 이제 시설물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서변동 가압장 쪽이면 좀 멀다. 네, 그렇죠. 예. 그걸 못 타고 가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네, 좀 네. 들거든요. 이 놀이터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를 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네.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 서변동 일대가 도시철도가 없고 버스도 많지 않습니다. 이 놀이터로부터 한 100m 거리에 정류장에 시내버스 한 대가 다닐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근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중심부와 거리가 너무 먼 곳에 놀이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인근의 주차 공간도 좀 부족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어요. 네. 이게 북구청은 이제 놀이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있기는 한데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린이집과 좀 유치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단체 손님 위주로 좀 예약을 받으면 그래도 좀 이용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교통 편의를 위한 방법을 네. 조금 챙겨봐 주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도 이게 11월이 맞나 싶을 만큼 낮에 포근해가지고 대구 시내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도 진짜 많은 분들 함께했고요. 곳곳의 여행지마다 이 가을 단풍 놓치지 않으려는 여행객들이 정말 많이 나가셨습니다.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알아가는 행사를 했대요. 그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습니다.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해드릴 행사는 국채보상운동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행사인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에서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퀴즈를 풀고 또 상품까지 받아가는 국채 골든벨도 있었고요. 고리 던지기 같은 놀이를 통해서 국채 기부금을 마련하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 골든벨 현장 소리 들어보고 이어서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최정희 학예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활약한 남일동 부인의 인원은 몇 명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잘 모르겠고 여기 7명 정답이십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답 7명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정신 그리고 기부로 나라 사랑을 실천한 국채보상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고요.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께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인식할 수 있게 다양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시민분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즐기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유산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 도전 골든벨처럼 이렇게 문제 풀고 이렇게 뭐 선물 받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은근히 이게 또 승부욕 자극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밌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채 골든벨은 사전 신청을 하거나 현장 접수를 한 인원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했는데요. 정말 뛰어난 실력의 참가자들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네. 특히 최후의 2위는 준비된 문제를 모두 마칠 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해서 행사 운영 요원이 현장에서 주관식 문제 몇 문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국채 골든벨 퀴즈 우승자 그리고 이날 행사에서 공연을 한 유스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상수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재택근무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국채보상 기념회관에도 오고요. 책도 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을사조약이라든가 을사늑약 이런 부분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시고 이제 나라에 이르는 그런 슬픔은 간접적으로 아 그때는 참 비참했구나 비통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아픈 기억이지만 그쪽 관련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당시에 저였다면 술을 끊고 기부라든가 모금 행위를 좀 했지 싶어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 국제유스 오케스트라의 부학장 김길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베토벤 바이러스, 진또배기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랑 함께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 딱지치기 했는데 그 딱지치기가 공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악장 박세원입니다. 하루 전에 공부를 했는데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친구들이 의외로 잘해가지고 놀랐습니다. 1번 문제에서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서 이자까지 합쳐서 나와가지고 이자를 생각 못하고 틀려서 기억이 남아요. 퀴즈에서는 떨어졌지만 뜻깊은 행사를 해서 좋았어요. 저는 오늘 공연을 통해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아는데 어떤 건지까지 아는 거는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네, 아주 좋은 맞습니다. 시간이었네요. 네, 그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시작된 경제주권 운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일 처음 보도한 신문은 제국신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또 고종황제는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금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단연을 하면서 이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행사를 둘러본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동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역사도 잘 모르고 하니까 체험하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되고 알아야 되는 일이니까 공부대라고 데리고 왔어요. 이제 처음에 조기 시작할 때 영상에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아이도 정독하고 저도 정독하고 그 포인트에서 되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 이제 모형이기는 하지만 다 뜯어서 붙이면서 그 국립시남선열공원을 만든다거나 이제 다부동 전적기념관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역사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기 전에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대구 시민으로서 이 중앙에 있던 그 공원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서구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만든 거는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만들었어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선생님분들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국립시남선열공원 만들기, 국채기부금 마련하기,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미션 그렇게 7가지를 했는데요.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에 가서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에도 지정되었고 그렇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대구 시민의 날은 2월 21일이래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5회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6회 그렇게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음에 되면 와보고 싶어요. 네,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은 대구 시민 정신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희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158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긴급 안전점검을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2022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라는 걸 시작해요. 지역에서는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 안전정책과 서정목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태원 이 대규모 압사 참사 이후에 대구에서도 이런 데가 좀 불안하다, 점검해달라 이런 혹시 뭐 시민들 민원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이번 이태원 그 대규모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고를 좀 미연에 예방했으면 좋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께는 깊은 애도와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사고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곳이 불안하다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며 직접 알려오신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이번 일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는데요. 여기 같이 대응을 합니까? 대구시도? 예, 그렇죠. 긴급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이번 달 10일부터 아마 한 달간 이제 우리 시본청과 구군 산하 공공기관이 아마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1930개소에 대해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와 또 이동, 피난 경로, 그다음 다중인파 밀집에 대한 대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네. 우리 시는 11월 4일에 구군의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계획을 시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글쎄 뭐 그런 골목들 이번에 그 참사가 난 이태원 같은 그런 예, 그 환경을 그렇죠. 예, 예. 전국적으로 챙겨보면 아마 이게 도심에서는 제법 많은 곳들이 이렇게 좀 비슷한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구 예. 같은 경우는 가장 비슷하다 싶은데 당장 지금 동성로 클럽 골목이 떠오르거든요. 예, 예. 네, 여기 점검 좀 하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시는 그동안 클럽 골목 일대를 안전 위험 지역으로 인식하고 계속 안전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관할 중부 경찰서와 함께 2차례에 걸쳐서 합동 점검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동성로 클럽 골목은 나이트 클럽이 12개가 있고 100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일 야간과 또 크리스마스 이브 연말 연시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또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은 어떤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점검을 해봐야 할 다중 이용 시설도 숫자를 보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되는지 이거 뭐 지금 정해진 기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업장 면적이 아마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유흥주점하고 네. 그다음에 컴퓨터 100대 이상 되는 PC 게임장, 우리 보건 위생시설이 160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우리 전통시장 등 그 판매 홍보시설이 101개, 그다음에 공연장, 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104개, 뭐 여객 운수시설, 종교시설,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 등을 합치면 총 1930개소인데 한 달 안에 아마 이 모든 시설들을 꼼꼼히 점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좀 더 붙여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시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구군하고 합동으로 아마 잘 추진한다면은 그 기간 안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점검이 끝이 아니고 사실은 뭐 1년 내내 연중 수시로 살펴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더 강화된 조치들이 잇따를까요? 사실 그 안전사고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여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이번에 점검을 완료하면은 기존과는 좀 다르게 강화해서 시설별로 지적이 된다면은 연말까지 개선 조치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잘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또 우리 중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네. 대형 사고 발생 우려 시설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행사나 축제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대구만 해도 뭐 행사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간당 최대 뭐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집계 좀 챙겨보고 그러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연초에 축제 개최 계획을 한번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가 관련한 축제가 총 59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참여 인원이나 시간당 최대 인원수는 그 축제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그 대구 치맥 페스티벌, 또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같이 순간 집객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축제는 사실 17개가 있습니다. 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먼저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구군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심의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시본청과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매뉴얼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 매뉴얼에 없는 행사 주최 측이 없는 이런 경우에도 유관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매뉴얼이고요. 그 매뉴얼에 빈틈이 없는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연말연시라 대구도 뭐 여러 행사들 많을 텐데요. 그 말씀해 주신 곳들뿐 아니라 좀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하고 그 좀 짚어봐야 되는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대규모 축제는 우리 12월 9일 날 수성못에서 개최되는 수성빛 예술제가 있고 또 저희들 연말에 국채보상운동에서 기념공원이죠. 그 열리는 송년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네. 순간 그 집계기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축제 행사는 특별히 그 안전관리가 많이 요구돼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특별히 우리 송년 타종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뭐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연말 연시에 보면은 구군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는 중구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중구 동성로 클럽 골목, 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역 인근, 서구 쪽은 두루네거리 먹자골목, 남구의 안지랑 곱창골목 등을 우리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뭐죠? 카타르 월드컵 곧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응원전 이런 것도 막 하려고 할 텐데
이번에도 주체가 없는 어떤 뭐 축제다 이런 얘기로 좀 시민들, 국민들 좀 화나게 하고 그러기도 했단 말이죠. 주체자가 없으면은 사실 행정기관 이런 데가 당연히 주체를 하고 챙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 체계는 잘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대규모 축제 관리 매뉴얼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주체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시험일 야간,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월드컵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월드컵 거리 응원, 또 연말 연시에 보면 각 구군별로 해돋이 행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일 우리 11월 15일에 구군과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그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그 회의에서 이제 각 기관별로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또 상호 협조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하게 됩니다. 네. 아마 행안부에서도 지금 인파 관리 그 안전 대책 수립 주체자 없는 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는 그 행안부 매뉴얼 기다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이렇게 끔찍한 일은 없었어야 되지만 이런 슬픈 일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또 좀 각각의 조심을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 개인적인 어떤 안전 의식에 그 지자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챙겨줘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네,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최근에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증가 추세에 있고 아직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실시하는 우리 긴급 안전점검이 적극 좀 협조해 주셔서 동절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주셨던 대규모 축제 또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본청구와 구군 또 경찰 소방 등의 유관기관들이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정책과 서정목 과장이었습니다. 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제 보름이 좀 넘었습니다. 문책 인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1순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은 경질 가능성은 얘기를 안 해요? 네, 한때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순방 출국길에는 이 장관 어깨를 두드리는 각별한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현재 이제 경찰과 소방에게만 책임 묻는다는 반발 여론 국민과 공무원들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대국민 사과가 뒤늦고 소극적이었다는 평가하고 연결도 되고 있는 것인데 또 현재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사망이라든지 또 서울시 안전지원과 직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윗선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인가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그 경질을 안 하거나 혹은 경질을 하게 되더라도 쉽게 또 빨리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요.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그 시점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경질이라든지 국정조사의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폼나게 사퇴 뭐 이상민 장관도 이런 얘기가 또 알려져가지고 또 구설에 올랐던데 정리가 좀 잘 돼야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길에 또 MBC 기자단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가 돼서 이것도 지금 언론단체 반발로 확대가 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MBC 논조나 보도의 태도가 편향적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특정 언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거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결과는 6개 현업 언론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이것은 취재에 제약을 준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론 탄압이다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의 그동안의 논조, 태도 이런 것과 별개로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작년만 해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하다가 언론계에게 이번과 같이 똑같이 반발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민주당 측이 강행을 중단했었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시의 문재인 정부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폭넓은 부정평가의 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반대층이 더 강하게 반대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여건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과 MBC 갈등이 당내 논쟁에도 불을 지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대통령실의 MBC 배제 방침을 비판했어요. 근데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걸 또 비난했고요. 네, 김근식 교수가 과거에는 국민의당 계열이었습니다. 2020년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홍준표 시장이 자탕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홍 시장이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고 왔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 행위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지지층 내에서 밀렸던 것을 만회하려는 생각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이 홍 시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까지 MBC 배제는 경고 수준이다라고 두둔을 했는데 이것은 당내 비주류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결과이자 앞으로 더 좁아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묶여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당 인사들은 더더욱 주류라든지 강성 지지층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흐름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태원 참사 직후에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좀 봐주시죠. 네, 여러 조사들이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비교적 근래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0%, 62%는 부정평가였는데요. 30대 62, 이 수치는 지난주에 29대 63과 크게 차이는 없고 또 2주 전과는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더 높은 층은 60대와 70대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대구 경북 지역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든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폭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르게 대폭 하락한 그런 추세도 있었는데요. 이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긍정평가가 참사 이전에도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책임을 정부에게 묻는 여론이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일단 잘 수습해보라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책임을 묻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부정평가로 진작에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긍정평가도가 낮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격려해보겠다는 시민은 이미 긍정평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지지율 구도가 현재까지 그대로 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수 시민들은 일단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응답한 거지 앞으로 자신의 의견이 불변한다 이런 전제를 깐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정부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밝힌 수치는 20%입니다. 적절하지 않다 70%라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혹은 지지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부정평가층의 부정평가의 그 강도는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정당 지지율 나온 것도 좀 봐주시죠. 네,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나왔고요. 한국갤럽 조사 추이로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뭐 편차가 좀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조사가 많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쪽이 오차 범위 바깥에서 높을 경우는 민주당 쪽이 높은 그런 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에 터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정부의 악재가 늘어나면 만약에 늘어나면 민주당 지지율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층 비중하고 민주당 지지율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또 한편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사 이득을 충분히 갖고 가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도 좀 가보죠. 지금 검찰의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봐요? 네, 현재는 검찰은 그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또 김용 이렇게 정치적 공동체로 본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고 이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진술에 의존한 소설이다라는 이렇게 팽팽하게 갈리는 입장입니다. 일단 최대 쟁점을 보면 김만배 씨가 실소유한 그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그 업체 지분 중에 절반 정도인 700억 가량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의 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인식이고요.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서 이미 발견되었듯이 그것은 유동규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규의 것이라고 표현된 것이 유동규만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인지 이것이 물증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이 그러면 이제 물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있다고 해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법정 이전에 꺼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좀 뒤늦게 제시될 가능성이 또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 알려진 거는 이제 유동규 씨, 남욱 씨 등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위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연결고리를 맞춰보려면은 김용 부원장이 이어서 정진상 실장까지 소환을 해봐서 조사를 해봐야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는 대장동 미래신도시 수사로 지금 이어지는 모습인데 여기 백현동 개발까지 같이 거론되고 있죠? 네, 불법 대선 자금의 원천은 대장동 개발 특혜에 있다 이런 의혹인 것인데 검찰의 경우는 이제 미래신도시가 대장동 개발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이 대표 측이 남욱 변호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 이 혐의를 입증을 하게 되면 대장동에서도 이 결탁이 있었다는 유력 정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신도시 사업 쪽으로 일단 거슬러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대장동 사업에 관련해서는 서판교 터널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 터널은 사업자 선정 1년 반이 지나서 계획에 포함된 그런 터널인데 그러면 그 전에 대장동 일당이 헐값으로 땅을 샀다가 이 터널 계획 덕분에 크게 수익을 올린 것이 고의적이었는가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대목으로 검찰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분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백현동의 경우는 이제 대장동 일당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당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남시 전직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일 경우는 이제 정부 압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도 변경했다. 이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징역이나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만에 하나 벌금 100만 원이 넘게 되면 이 대표가 차후에 이제 정치 일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 또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국 소식 좀 얘기해 볼까요? 중간 선거를 했는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지켰고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거 좀 봐주시죠. 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는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화당에서 이 법안의 개정이나 폐기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상원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화당의 경우는 이제 노동자보다는 자본, 기업인에 더 중점을 둔다는 차이는 있지만
양당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이 양당 모두 이제 북한이 핵 폐기를 공식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동일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많이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한국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중간 선거는 아니었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이 미국 정치도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선 중간에 의회 선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우리나라 정치에 주는 글쎄 뭐 교훈이라 그럴까?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크게 이기지 못했고 상원에서 졌는데요. 평소에 트럼프 지지층이라든지 음모론자 이런 강성 지지층의 발목에 잡혀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정당들도 돌아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극단화에 대한 반대표는 모으긴 했지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가라는 데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대선 지선 같은 경우에 정권 교체 여론은 높았지만 국민의힘이 겨우 이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집권 기반이 강하지 못했는데도 민주당이 지선에서 작지 않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이제 상대의 잘못을 반사이득으로 입는 정치, 또 하향 평준화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정치, 미국 정치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양국의 유권자나 정치인들이 모두 고민해야 될 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대명로에 긴급 사고 소식 있습니다. 안지랑 내거리에서 남대구 세무소 방향, 남대구 세무소 신호등 100m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는데요. 구간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대구로엔 고장차 있습니다.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내거리 방향, 만평내거리 직전 4차로에 승합차 정차 중인데요. 고장차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이고 운전자 나와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양방향 구간 지체 이어집니다. 경대교에서 침산교 구간 양방향 지체되고 있고요. 특별히 상동교 방향엔 고장차 있습니다. 경대교 지하차도 부근 2차로 쪽에 택시 정차 중인데요. 감안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대구 나들목 내리는 램프 구간에서 2차로 막고 공사 진행 중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동명교 120km 지점 갓길에 차량 한 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반대 춘천 방향 상습 정체 구간인 다부터널 쪽은 수월하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오늘 2022 대구 평생교육 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한 방법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학계와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는 자리라고 합니다. 유튜브 배움 일학 TV 오픈 채팅방에 가시면 시민 의견 이렇게 들어온 거 보고 바로바로 답도 해준다고 하거든요. 참여해서 좋은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